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염수 관련 얘기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을 제대로 대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인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그리고 염려를 충분히 좀 전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공유를 하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론 듣기 전에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 2개를 묶어봤는데 하태경 의원, 윤건영 의원 녹취가 준비될까요? 이거 들어보고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치가 초과되는 방류가 확인되면 방류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데도 방류를 반대한다면 우리 원전에서도 나오거든요. 대한민국 그렇죠. 원전에서도. 예, 그러니까 예. 좀 국제사회에 우리가 책임 있는 일원이고 근거 있는 비판을 해야지 국가가 근거 없는 비판을 묻지마 비판을 하게 되면 국가의 국격이 엄청나게 추락하는 거죠. 예. 일본은 방류하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용인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쓰는 장이 돼버린 거고요. 예. 국제적으로 호구 인정한 그런 겁니다. 하나만한 요구 아닙니까? 한식당에 가면 김치 나와야 되고 중국집 가면 짜장면 있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준치 넘어가면 방류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요구 조건이에요? 네, 김한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85%에 달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전달을 하셨어야죠. 85%요. 여론조사 개요 가지고 계신 거 없죠? 저희가 좀 이따 준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다수의 국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최소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을 하고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설득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저는 가시기 전에 이번 회담은 우리가 설득을 할 거냐 설득을 당할 거냐 양자택일의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할 의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득을 당하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요구다. 일단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이야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사실 전달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윤건영 의원 말씀 당연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절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IAEA가 검증을 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된 방류대에서 나오는 어떤 물이 우리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고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건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이고 이게 1, 2년 되는 것이 아니라 방류가 한 30년 동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모니터링과 감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보정 내지는 감독, 모니터링에 대한민국이나 IAEA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한테도 굉장히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걸 제안을 했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일본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구하신 게 대통령이 3가지인데 지난 정부에서 요청했던 3가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전문가 참여, 지난 정부의 3대 요구사항 중에 2가지였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더 뭐였냐면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달라라는 요구였는데 그것만
기준치 넘으면 방류를 중단해달라는 거에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방류를 중단하는 또는 방류 대신에 다른 방안을 고려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까 그 국민의 85%가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여론조사를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조사한 거고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 일본인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공동 여론조사고요. 여기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가운데 84%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홍보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뭐 10가지 괴담에 대해서 또 설명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부터도 반대합니다.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사항에 저희가 뭐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해서 결국 이제 방류를 막을 수 있으면 뭐 최선의 결과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런 어떤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첫 번째는 과연 일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저는 합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 중에 정말 비합리적이고 괴담들도 많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고장 났을 때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모니터링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어제의 만남에서 기시다 총리와 합의를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자 일본이 지금 방류를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수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관련된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많이 좀 고통을 받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발 좀 민주당 좀 괴당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가 되더라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시키고 또한 그런 어떤 혹시나 있을 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안심을 시킴으로써 수산업이라는 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어떤 그 안심을 주는 이런 조치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초반에 의원님께서도 일단 방류 자체는 반대한다라고 하셔가지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류 자체는 누가 지금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84%, 85%였던 여론조사라는 것이 방류 자체가 반대한다는 것은 다 심정적으로 다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 반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방류를 한다면은 그거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정부 여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안 밝혀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려를 표한다는 자체가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뜻을 표시를 하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홍보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인데요. 정책 홍보가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예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을 홍보해야 될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만 홍보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홍 의원님처럼 우리가 반대한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리는 이런 정책 홍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산이고, 그리고 정부의 노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산물은 안전하다. 앞으로도 그런 수입 규제는 바뀌지 않을 거고 오히려 문제 있으면 뭐 주변 지역의 수산물까지도 수입을 금지하는 이런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건 수산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정책 홍보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1년 예산이 한 83억 원이거든요. 정책 홍보 예산 중에 그중에 10억 원을 이 한 건으로 과도하게 쓰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고 지난 정부는 참고로 명확하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는 다르다. 속으로 반대하면 뭐합니까? 정치인과 정부가 그 입장을 밝혀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한규 의원이 참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으로는 지금 방류하기 전인데도 수산물을 먹지 않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관련된 어떤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국민 정서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이 방류되는 것이 사실은 좀 찝찝한 것들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 검증된 것으로 안전하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지금 현재 홍보를 지금 함으로써 국민들의 좀 정서를 좀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체부 예산이 들어갔나 봐요? 왜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죠? 네, 문체부가 국가 정책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전히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우리 정부의 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요구해달라, 밝혀달라라고 요구했지만 지금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두려워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내에서는 이제 방류를 혹시 막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입법 노력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청문회를 합의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당시 두 가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그거랑 같이 그다음 했었군요.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를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했고 당시에 IAEA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특위를 하자라는 게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요구 드리고 IAEA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고서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여당도 정부도 소개를 하고 저희도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약속했던 거니까 이거는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청문회는 이제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일회성 청문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특위 형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설화하자는 이런 또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고 오늘은 또 외교장관들이 만난다고 하니까 정상들끼리 했던 얘기가 얼마나 더 구체화될지 오늘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보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 내용이 뭐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과정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예. 제가 볼 때는 막 99% 정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이해찬 전 총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김건희 처가 일가가 투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노선을 변경시켜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런 어떤 사태가 뭐 전례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투기가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혹은 선산으로 했던 그런 어떤 땅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IC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 이제 JC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땅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종점 뭐 엄밀하게 말하면 종점도 아니지만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JC가 설치가 돼서 이제 땅 가치가 오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남은 것이 이제 부당이득을 주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말도 안 되고 과거에도 전례가 없는 이런 어떤 도로 노선을 바꿨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 노선을 바꾼 어떤 그런 계기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양평군에서 2018년에 발간된 2030 양평군 군 발전 계획에 따라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어떤 노선들이 있었고 과거부터 양평군에서 많은 어떤 노선 제안을 좀 했었다. 그리고 또 저희 당의 정병국 의원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5선을 했지 않습니까? 정병국 의원도 2015년, 16, 17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타 노선에서 IC를 먼저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 출신의 전임 군수와 이제 지역구 위원장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이제 됐다가 이제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타당성 그 회사들이 뭐 그 기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교통의 어떤 수요 분석 통해서 이제 네. 안을 세 가지를 냈는데 이렇게 정해졌다. 그게 이제 불과 이제 그 원희룡 장관 취임 한 2, 3일 후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처가 일가했던 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과연 노선을 변경시켰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 YTN에서 오늘 보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까 준비됐던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국토부가 해명했던 것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 예타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 20몇 개가 24개. 있었잖아요. 24개 중에 14개였나요? 네. 예, 14개가 기존에 예타 통과한 거랑 노선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가 최근 5년에 있었던 노선이 바뀐 그거를 검증을 해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국토부가 예로 들었던 겁니다. 이것도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제 전체 길이로 봤을 때 55% 정도가 노선이 바뀐 거고요. 나머지를 3개를 봤더니 이 정도로 바뀐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예, 예. 그 예타 제도가 이제 99년도부터 이제 그 생겨서 도로 관련된 사항은 이제 24건이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시점 종점이 바뀐 게 14건인데 네. 지금 현재 양평군처럼 이제 55% 바뀐 게 있냐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네. 저렇게 바뀐 것들도 몇 건 있습니다. 아, 몇 건 예, 있어요? 몇 건 있고. 그것도 나중에 좀 알려주시죠. 예, 몇 건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예타를 수없이 안 해봤습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공직에 계셨으니까. 그럼요. 예. 예, 예타라는 게 R&D 예타는 키스텝이라는 곳에서 하고 SOC 관련된 KDI에서 합니다. 네. 예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타당성 심사와 전략 영향 평가 마치고 이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타라는 것은 BC 분석이라 해서 이제 경제적 분석과 H 분석이라 해서 정책적 분석.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혹은 또 이제 균형 개발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어떤 도로 노선상의 어떤 그 기술적 평가 이런 거는 이제 타당성 검사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타당성 검사에서 노선이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시점 종점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은 뭐 그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드문 일 아니라고 예. 전문 분야라고 가지고 뭐 예. 드문지 않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두 가지 사안을 보여주셨는데 네. 인천 계양권의 경우는 5% 이내 변경이었습니다. 최근 네. 3년 이내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네. 그나마 많이 바뀐 게 5%였고요. 지금 이 건은 아까 55%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량이나 터널들이 고속도로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원래 안에서는 교량이 다리가 9개였는데 26개로 바뀝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서울 양평 그렇죠. 고속도로의 원래 안과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터널도 12개에서 20개로 바뀝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선 자체가 완전히 사실 다른 고속도처럼 보일 정도의 변경인 거죠. 네. 이 정도라면 예비 타당성 검사 자체를 새로 해야 될 정도의 아주 근본적인 변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은 뭐 국민의힘하고 정부 여당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 격가지라고 생각하고 예. 왜 이런 변경을 했는가. 네. 정권이 바뀌고 1년 만에 올 5월에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한 건데 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제대로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어떤 다른 요소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평소에 이런 태도를 보인 장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이 의사결정 자체를 1조 8천억짜리 계획 자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하루아침에 변경한다.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이건 뭔가 있다. 네. 국민들한테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 거고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이 관여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데 그러면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바꿨으면 돼요.
지난 정부에서 바꿀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양서면이 아니라 이번에 바뀌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꿨으면 되죠.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정부에서 바꿨는데 모든 걸 다 치환해서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지 네. 이건 한번 국정조사를 해서 여당이 제기하는 의문도 맞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왜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용역회사에서 민간 용역회사에서 이 노선을 검토안으로 냈던 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기가 이제 대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리는 건데 어쨌든 용역을 준 거 자체는 문재인 정부는 맞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엔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고만 했고요. 그다음 인수위가 3월 18일 2022년 가동한 다음에 계약 체결은 3월 29일에 했는데 네. 실제로 여기서 착수한 거는 윤석열 임기 시작한 5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보시면 네. 5월 19일에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가 있는데 네. 저기서 변경안을 종점을 변경하는 안이 검토안으로 명시가 돼요. 그렇죠. 검토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부터 저희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 전에 나라장터에 공고할 때 이 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제안한 내용이 지금 바뀐 종점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노선이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아니요. 네. 그렇지만 여기보다 훨씬 밑에에서 종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상면에 바뀐 종점하고 당시 용역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종점하고 그 동네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양평IC 위쪽에 있는 게 지금 변경안이고 네. 용역회사가 검토했던 안은 양평IC 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용역 보고서 이걸로 결정이 되진 않죠. 그 이후에 지금 관계기관 협의도 있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결국 국토교통부가 결정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 이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했던 일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위한 과정이지 과연 이렇게 착수 보고서 5월 달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할 거면 그대로 했어야죠. 그대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제가 좀 말씀 예,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당연히 착수 보고서는 참고 사항이죠. 그거 가지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면 그 이해찬 총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노선을 바꿨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론으로 양평군에서도 이런 걸 제안했고 또 이제 타당성 조사는 어떤 전문 용역사에서도 이렇게 제안했고 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양평군과 국토부가 이렇게 했다 하나의 어떤 아닌 거죠. 네. 그런 사항인 거고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뭐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모르고 하는 건데 이게 타당성 조사라는 그 기관은 나라장터에 뭐 그런 어떤 대안이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는 회사 용역사는 당연히 대안도 한두 개를 다 당연히 이제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예타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예타를 다시 하는 요건이 있죠. 총 사업비가 네. 15% 이상 초과를 한다든지 또 이게 이제 BC 분석에서 예타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면은 예타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네.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이제 국토부 주장으로는 140억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 기관으로는 지금 현재 원하는 그 하루에 15,000대 이제 교통 수요인데 네. 지금 이제 수정하는 이게 22,000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BC가 더 올라면 올랐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BC가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ES 베니핏 그 편익의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교통이니까 그렇게 이제 BC가 더 이제 올라지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협의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에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 하면 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 제가 이때까지 한 경험으로는 예타를 다시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뭐 강수를 떴죠. 강수를 떴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원래 통상적으로 또 예타를 통과하고 타당 심사를 하더라도 이 사업 시기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업 시기가 결정하게 됩니다. 네. 결정하게 됐는데 워낙 지금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 네. 그러면 이 정부 때까지는 하지 말고 다음 정부 때 이제 넘기겠다. 네.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의혹을 안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강수를 이제 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야당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려면 좀 팩트를 체크를 해서 과연 이게 IC가 돼가지고 정말 지가 상승이 높은지 이런 정확한 팩트 체크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이렇게 기승전 어떤 김건희로 무차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좀 거짓 내지 허위로 예. 드러난 사항들, 즉 뭐 줄리라든지 뭐 또 빈곤 포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과도 좀 하면서 좀 네. 문제 제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관계를 여기서 뭐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원희룡 장관의 결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 그리고 김동연 지사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취임 3일이라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산하 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예요.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따고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 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경제부총리를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은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제기되면 그 밝히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뭐라고 할까 건다고 할까요? 장관직이면 뭐 노름판의 판돈입니까? 네, 뭐 장관직을 건다는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관직 거는 거는 저희로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결국 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원 장관은 아주 정무적으로 모든 관심을 본인한테 쏠리도록 하는 노력을 취한 것 같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 원 장관이 모든 전선에 제일 앞에서 싸워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자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지금 아까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늘어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주장을 하시는데 1조 8천억짜리 사업인데 교량이나 터널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120억 정도 늘었다. 104억 인가? 140억, 140억. 140억 정도 늘었다. 이거 자체가 저희는 믿을 수가 없고 여하튼 이런 변경이 있을 때 내지는 사업을 취소할 때 당연히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김동연 도지사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해임도 충분히 건의할 만한 사안이고요. 예. 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엔 기재부 예산실장 차관, 그다음 기재부 장관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어제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갖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조목조목 비판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 격가지들을 다 걷어내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변경해도 되는가? 왜 변경했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아직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덮을 수는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얘기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원희룡 장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어떤 정치적인 몸집을 불리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글쎄 뭐 국토부 장관으로서 사실은 뭐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그 화물연대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을 맨 앞에 서서 이제 많이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충분히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입지도 지금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어떤 당권으로 본인이 뭐 하겠다 이런 어떤 정도로 원희룡 장관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작으신 분이 아닌 거죠. 예. 저는 당내 정치적 위상이 그렇게 높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력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남원정 이렇게 개혁적인 얘기를 하시고 60대 이상 정치인들은 다 물러나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올해 60이 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당내에서의 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대선 때 소위 일타 강사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나름 뭐 애정을 오랜만에 받으셔서 예. 이번에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스타 장관 여기 한번 대보고 싶고 계속 포인트를 저희 민주당 대표랑 본인을 어떤 경쟁의 대결 상대인 구도.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뭐 대통령하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뭐 토론을 하자는 등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준 정치인 사실상 현역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어떤 조치인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결단? 예, 저는 그 민주당의 참 이 내부 소통, 언로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걸 다 이제 봤는데 예. 이렇게 맨날 찌지고 볶고 할 바에는 차라리 유쾌한 결별이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좀 찌지게 볶고 뭐 이런 어떤 것에 앞에 더 좀 방점을 둔 것인데 유쾌한 결별 뭐 이 말을 이제 잡고서 경고를 하는 게 과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어떤 발언을 막는 정당이 정말 민주적인 정당이냐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특히 결국은 당 지도부와 지금 혁신위가 지금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곧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친명 그룹인데 그만큼 어떤 비명 그룹에 대한 어떤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혁신위를 명분으로 이상민 의원에게 경고를 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민 장관이 평소에 의원? 이상민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평소에 당 지도부나 당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쾌한 결별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질문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2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냐, 뭐 가능할 거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냐,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한번 경고를 하고 더 이상 당내에 불협화음이 분당까지 퍼지는 것은 막아야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저는 이거는 꼭 당대표 주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안에서 싸워야 된다. 예. 분당은 우리의 갈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진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총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는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하는데 네. 분위기가 혹시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서약을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내 대표가 의원들이 총의를 한번 모아달라. 지금 혁신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지금 보시진 못했죠. 네, 방송 때문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